자, 이렇게 16일부터 나흘째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이유와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지학과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작년 강수량의 23%가 이틀 만에 내렸고 특히 서해와 근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폭우의 원인으로 극심한 폭염이 꼽힌다고요? 그렇습니다. 폭염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폭우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따뜻한 기단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폭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찬 공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하고 만날 때 불안이 조성되는데 그 사이를 수증기가 들고 올 때 폭우가 내립니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폭염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수증기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폭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패턴 자체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오츠케 기단하고 네. 남쪽에 있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날 때 이제 장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딱 형성됐을 때 수증기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대기해강 형태를 지닙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가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났을 때도 똑같았는데요. 예. 45도 각도로 이렇게 대기해강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강한 비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여름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면 시간당 100mm 폭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동안을 보면 강우에 관한 모든 기록이 거의 다 끼워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2022년에 우리가 시강우량 동작구에서 148mm가 왔던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장 장마 기록이라든가 그 지역별로 일강우량 기록은 거의 대부분 최근 5년 동안 다 끼워졌습니다. 네. 이런 패턴 자체는 굉장히 기후변화라든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기온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축구장 2만 8천 개 면적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 국가유산까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 상황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호우는 굉장히 예측이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장마도 끝났다라고 우리가 예보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폭염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폭우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될 줄은 우리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기상청 입장에서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기상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년 우리가 경향을 보면 반드시 폭우와 폭염은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폭우가 여름철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 전국 대부분의 배수 시설이 최근 30년 또는 50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계 빈도를 지정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빈도를 굉장히 높이면 좋겠지만 수공 구조물들이 많이 커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50년 빈도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라는 확률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아마 방송에서는 계속 이번 호우는 100년 빈도입니다. 50년 빈도입니다. 네. 근데 50년, 100년 빈도가 사실은 5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죠. 이런 그러네요. 상황은 굉장히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 빈도의 상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우리가 방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호우가 그렇게 빈발한다면 배수가 정말 필수적일 텐데 예. 과거에 만든 배수 펌프가 기능을 못하거나 예. 배수구가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우 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배수구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이제
배수구뿐만 아니라 하수구 지방에 가보면요. 하수 관거가 이제 예를 들어 직경이 한 2m 정도 되는 큰 관이 있다라고 들어가 보면 절반 정도는 토사가 쌓여가지고 통수능이 안 되는 경우도 네. 많고요. 그다음 또 그 하수 관거에 들어가면 일부는 이제 뭐 전선이라든가 다른 부속 시설물이 들어와서 통수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자체 이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지자체로 가면 갈수록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수해를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더 올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당장 집 주변의 배수구를 둘러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선행강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강수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토사가 내려와서 기존의 배수로 체계를 막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배수 체계를 고치려고 안 하시는데요. 예. 조금 비가 잦아들었고 다음 또 큰 비가 예상된다 그러면 배수로를 한번 가보셔서 배수구가 대부분 토사로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비가 좀 적게 오고 안전한 시점에 청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홍수 방어 기준을 다시 세워서 빗물 펌프장을 증축을 하고 하천을 더 깊게 파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기상 변화에 맞춰서 배수 시설과 관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수 체계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한 4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네. 첫 번째로 뭐냐면 하천의 통수능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하천의 통수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 빈도를 상향한다 하더라도 기존 다리에는 도로라든가 교량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방구를 한없이 높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천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은 또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천의 통수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수도의 통수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청소하고 아니면 하수도의 설계 빈도를 늘려주는 거죠. 이 두 단계로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빗물 펌프장입니다. 네. 예. 빗물 펌프장의 용량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우수 저류 시설이라는 거를 이제 빗물 저류 탱크를 만드는 거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이 그런 겁니다. 예. 앞에 선행된 세 가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제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류 터널을 만드는데요. 네. 이런 단계별로 지자체에 맞는 특화된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구조적인 대책에 조금 그러니까 예경부라든가 이런 거에 좀 집중했다 그러면 이런 기상이변이 우리가 일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구조적인 대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매몰돼서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주민신고도 있었는데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인재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건 징후에 신고도 있었지만 이제 사면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목격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시설물이 준공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구조물인데 또 4월에서 6월까지 옹벽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던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재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사고가 난 직후에 구조되기까지 좀 시간이 조금 한 2-3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옹벽이 붕괴되더라도 바로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언제까지 내릴지가 정말 궁금한데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지금 왕왕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산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산사태는 사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대비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 사전 징후들도 폭우의 소리에 이 폭우라는 소음에 갇혀서 인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폭우에 의한 하천 범람, 사실 이번 호우의 가장 큰 특징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범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범람이 일어났을 때 특히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범람 우려가 되는
주변에 지하 공간에서는 미리 사전에 대피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홍수라든가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 때는 또 장화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대부분 우산이라든가 장화를 통해서 이제 몸이 젖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침수가 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화의 일반적인 높이가 30cm 정도 되는데요. 30cm 이상의 침수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서는 장화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행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화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는 몸을 젖을 수 있다, 네. 몸만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님과 호우 대비 요령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